사실 이제 완전히 코딩 에이전트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이 엄청 걱정이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도 뭐 코딩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막연한 두려움들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이겨나가 볼 수 있을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개발자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네스를 연구하기 전에 저도 이제 그냥 클로드 코드의 헤비 사용자로서 정말 여러 시도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오해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고민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같은 AI 도구를 써도 왜 어떤 팀 또는 어떤 개인은 뭐 MVP, 그냥 흔히 바이브 코딩의 결과물이죠. MVP 정도에서 멈추고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팀은 완전히 진짜 배포 가능한 운영 서비스까지 가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왜 사실 200불 결제도 똑같이 했고 뭐 오프스 모델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누구는 잘 쓰니까 좀 배가 아팠죠. 그래서 사실 그건 모델은 다 똑같이 제공되는 건데 저희가 이 모델을 돌리고 있는 환경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 핵심 포인트로 잡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좀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같은 걸 써도 같은 모델을 써도 우리가 성능 격차가 났었던 어떤 대표적인 3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정말 이건 진짜 계속 질문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뭘 써야 되냐, 뭐가 좋냐, 뭐 정리는 안 되겠지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뭐 다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 패턴이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걸 써도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네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델을 둘러싼 저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네스는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이제 모델 말고 저희는 원래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툴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툴의 범주를 조금 더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네스라는 것의 구성 요소는 뭐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많이 활용하던 도구들, 뭐 MCP, 스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추가되는 것들이죠. 루프, 실행 루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행 루프 속에서 그 작업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검증하는 내용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없이는 어차피 이 작업이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네스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검증 프로세스 따로, 루프는 어떻게 구성해야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도구는 어떤 걸 쥐어줘야 되는지, 컨텍스트는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대체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하네스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낸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 블로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주요 업무가 코드 로직의 작성에서 환경, 의도, 피드백 같은 것들을 루프형으로 설계하는 설계자의 역할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네스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옛날에 마부가 말에게 이제 씌워주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곱비, 뭐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곱비가 될 수도 있고 안장에 저희가 말을 탈 때 앉아 있죠. 물론 안 타보신 분들은 남이 타는 걸 보셨을 거지만요. 그리고 어떤 굴레, 그래서 통제 범위를 정한다는 형태의 굴레까지 해서 원래는 말에 얹어주는 그 안장과 그 부가적인 요소들을 하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우리 엔지니어한테 AI 에이전트를 다룬다라는 개념에서의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방향을 지시하는 건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치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로드되고 컨텍스트가 로드되는 것들이 작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계속 쥐어주면서 실행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도구만 쥐어주면 아무 때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가드레일 같은 이제 제한 사항을 둬서 얘가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 이제 뭐 커서 기반의 이전 오른쪽에 채팅이 있는 형태의 ID를 저희가 처음 다룰 때는 이런 식의 작업을 반복하셨습니다. 사람이 요청을 작성하고 모델이 리턴한 결과나 코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또 거기에 드래그나 아니면은 골뱅이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다시 설명해 주죠. 자동으로 문제를 찾는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꼭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만 요청의 수정과 반복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정확한 작업의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 수정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사람이 점점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지시하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검증해야 되는 기준들을 꼭 설정을 해줘야 되죠. 저희 뭐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개인의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을 이룰 때에도 중간 단계 같은 거를 항상 설정을 해두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목표와 검증 기준을 토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코드베이스를 탐색하고 수정을 하고 새로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 1번 기준에 의해서 계속 검증과 재시도가 일어나죠. 그러면 검증에 실패하면 다시 탐색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자기가 이뤘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제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좀 봐주세요. 저희가 팀장님한테 이제 업무가 끝나고 중간 보고 한 다음에 중간에 방향 지시를 한번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작업을 하는 팀원으로서의 개인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개발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네스를 구축하면 이제 자동화된 개선 루프를 결국 구축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면은 하네스를 잘 구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하네스를 잘 구축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측면, 그리고 도구라는 측면, 그리고 평가라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또 패스트 캠퍼스랑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할 때도 막 데이터의 측면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때도 키포인트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컨텍스트는 그냥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엄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한된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프스가 1밀리언 토큰으로 확장이 되고 GPT도 이제 최소 272K, 1밀리언 컨텍스트도 막 편하게 주고 있지만 그거 끝까지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까지 쓰면 어차피 결과물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느낌상 이제 제 체감으로는 300K가 넘어가면 거의 결과물들은 쓸모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컨텍스트가 좀 더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바로 넣어줘야 되는 컨텍스트가 있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넣어줘야 되는 컨텍스트,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작업의 목표죠. 그리고 이 작업에서 주의해야 될 보통 프롬프트로는 constraint라고 해서 이제 제약사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타겟 그리고 태스크에 대한 내용과 주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코딩 컨벤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음에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키텍처에 혹시 변경이 일어났다면 그런 내용도 꼭 담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특정 폴더는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와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필요할 때 도구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한 코드를 읽어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그 파일을 수정해야 될 때, 그 파일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때, 이럴 때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 파일들이죠. 굳이 긴 로그들을 처음부터 다 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와 같은 외부 문서나 API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굳이 처음부터 읽힐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 간과하시는 게 이 테스트 실행 결과입니다. 테스트 실행 결과나 에러 트레이스 같은 것들은 사실 내포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그냥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남아있고 실패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라는 내용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쓸데없는 컨텍스트를 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실행 결과 같은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컨텍스트가 정말 과도하게 들어가서 헷갈리는 모델이 잘못된 답변을 내는 현상을 컨텍스트 랏이라고 부르는데요. 토큰이 늘어나면 정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 트랜스포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트랜스포머 구조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재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산해야 되는 양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산량은 많아지고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오류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덱스나 클러드 코드 같은 것들은 95% 정도의 컨텍스트가 차면 자동 압축을 해줍니다. 물론 클로드는 그 자동 압축을 끌 수도 있고요. 코덱스는 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저는 좀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냐면요. 레포지토리 루트에 이제 agent.md 문서를 두고 이 agent.md는 뭐 cloud.md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이 프로젝트의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 책의 목차 같은 거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막 빡빡하게 담고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그냥 어디에 어떤 문서가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와 같은 내용들을 가볍게만 다뤄줍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은 각각의 문서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아키텍처를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 아키텍처 문서에 들어가게 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도큐멘트 폴더에 들어가서 각 컨셉별로 나누어진 도큐멘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론트엔드 디자인 설계를 할 때 문서들은 디자인 도큐멘트에 담아두고 프로덕션 스펙 보통 이제 기획자분들이랑 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 프로덕트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라는 것들은 이 프로덕트 스펙 쪽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수많은 레퍼런스의 코드들 그리고 문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레퍼런스 문서에 다 담아둬서 후에는 필요하다면 굳이 웹서핑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execute 플랜을 한없이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만든 하네스도 매번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제 작업 계획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잘못된 계획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계획은 잘 됐는데 중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물이 잘못됐는지 나중에 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실행 계획 문서를 꼭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은 어차피 코드니까 GitHub에 커밋이 되잖아요. 하지만 계획은 저희 대화 세션에만 남아있고 이건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저장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퀄리티 스코어 같은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LLM이 점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코드로 평가된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80점 이상을 매번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퀄리티 스코어 같은 데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규칙 같은 것도 시큐리티라는 문서로 들어가게 돼.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장하는 보안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하위 폴더에 체계적으로 나눠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문서들을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도구를 세팅하고 그 도구가 실행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세팅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인바이러먼트 디자인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패스 모드로 그냥 설정해놓고 쭉 쓰시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궁금하다, 세팅 좀 도와달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한테 처음에 절대로 이 바이패스 모드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 작업이 나의 승인 하에 벌어진다라는 걸 그분이 명시적으로 느끼실 때까지는 그걸 안 알려드려요. 아니면 컴퓨터를 통째로 날려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승인 기반 루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세팅할 때도 기본 도구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쥐어주는 도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나 클로드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웹서치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도구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도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성능이 안 좋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검색되는 도구들을 따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빌리나 엑사 서치 같은 것들, 주로 웹서치 할 때는 이제 그것들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간의 오버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강제로 그 웹서치 도구를 실행하지 않도록 이제 문서에 규정을 해놓고 쓰고 있고요.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내는 에러는 일단 들어갑니다. 모델에 들어가서 이 도구는 이런 에러를 내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도구가 이런 에러를 냈다면 예를 들어서 태빌리 리퀘스트를 다 썼는데 계속 호출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를 꼭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승인 기반 루프는 아까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 이제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에이전트가 과연 우리 컴퓨터에서 마음대로 CLI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게 이게 과연 안전한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위에서 코드를 돌리고 그 결과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코드를 뭐 파일로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엔트로픽에서 낸 글인데 이제 승인 기반 루프에서 10번째 승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검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클릭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큰 사고가 벌어졌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3일 전에 클로드 코드의 전체 소스 코드가 npm 레포지토리에 올라가는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네스 깎던 사람들이 갑자기 클로드 코드를 다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하네스는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좋은 힌트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엔트로픽 입장에선 정말 뼈아픈 실책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밸류에이션 드리븐 임프루브먼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이밸류에이션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 코드 베이스는 느낌으로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AI와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코드를 만들라고 하고 얘가 코드를 만들어낸 것이 그래서 과연 잘 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뭐 느낌적으로 잘 짰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코드가 일관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짜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세스까지, 과정까지 다 품질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성 요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의하고 이제 여러 번 실행하게 하죠. 그리고 평가, 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실행 과정들 전부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체가 다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모델은 자기 자신이 낸 결과물을 굉장히 잘 평가하는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의 함정 또는 뭐 자기 편향의 함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기 작업을 자신이 채점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작업을 했음에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작업 끝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건 언제 발생을 하냐면요. 저희가 코드를 짠 그 세션 내에서 바로 평가를 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잘못 쓰시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오프스를 이용해서 코드 작업을 쭉 하신 그 세션 내에서 야, 네 작업 네가 평가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편향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에이전트 하네스의 어떤 권장되는 아키텍처?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권장되는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유저가 처음에 스펙에 대해서 입력을 해줄 때 날리지 맵 정도만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하니스 컨트롤. 이 컨트롤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코드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코드로 이제 루프를 돌리고 라우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세부 정책은 어떻게 될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툴들은 이제 보통 도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커스텀해서 만드는 것들은 뭐 MCP 같은 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게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도구가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도구 동작의 결과로 저희 코드들이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베리피케이션 또는 이벨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테스트를 돌리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돌린 결과물들이 린팅 같은 것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TDD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비슷하다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완성해서,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만족시키는 코드를 짤 때 계속 루프를 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루프를 돌리는 과정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구현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가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드는 단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평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좋은 하네스의 설계 원칙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내용부터 이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높은 컨텍스트를 어떻게 주입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검증, 이밸류에이션 루프를 강제로 하네스에 내장을 해서 저희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도구가 작업을 끝냈을 때 이벨은 항상 도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다 돌리고 그 작업을 했으면 테스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 테스트 코드를 다 통과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UI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하네스라는 거는 저희의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는 중에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팅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일도 똑같은 세팅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매일매일 바꾸기는 좀 어렵겠지만 모델이 바뀌면 대부분의 하네스가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스가 4버전일 때랑 4.5버전일 때랑 4.6버전일 때랑 엔트로픽조차도 이런 도구가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없앤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하네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유연하게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정말 이거는 이제 논쟁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의 어떤 적절한 사용처인데요. 클로드 코드는 사실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진짜 어떤 페어 프로그래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래머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티켓이 없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그냥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코드 작업에는 능하지만 사실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코덱스는 GPT 모델이 사실 5.4 버전이 나오면서 그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계획을 작성하고 컨텍스트를 찾아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작업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그런 검증을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클로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루프를 컨트롤하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요즘 클로드로 계획을 한번 짜고 코덱스가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코딩은 다시 클로드가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딱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비교보다는
어떤 제가 실제로 썼을 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을 좀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둘 다 같은 작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수립한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같은 작업을 수립을 해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가 좀 더 계획에서는 우선순위를 갖고 검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에 대한 1차 작성은 클로드 코드한테 시킵니다. 그건 뭐 코덱스가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면 네,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냥 제 경험상 코덱스가 1차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작성된 코드를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것, 그리고 그 검증을 수정하는 건 코덱스가 합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수정된 코드를 클로드 코드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은 같이 짰으나 1차 코드 클로드가 짜고 1차 검증 코덱스가 하고 2차 검증은 또 클로드가 하고 마지막은 또다시 코덱스가 합니다. 그래서 PR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사실 코덱스가 최종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모델이 만든 것을 또 같은 모델이 검증하지 않게끔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차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는 한 친구, 제미나이는, 저는 좀 주로 쓰진 않는데 그런 이유가 일단 코드를 작성만 시켜봐도 워낙 능력치가 좀 아쉽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시키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럼 뭐 이렇게 토큰 낭비를 하냐, 뭐 이중이나 이렇게 검증을 하냐, 그냥 클로드만 쓰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향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교차 검증의 이점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클로드랑 GPT랑 당연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습이 됐을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의 어떤 그런 관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각 비슷한 하네스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자와 검증자를 달리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클로드 코드가 작성한 코드를 코덱스가 검증하고 한번 수정한 걸 클로드 코드가 다시 검증하고 뭐지하는 거죠. 네, 클로드 코드 코덱스 플러그인, 네, 안 그래도 오픈 AI에서 최근에 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MCP로 힘들게 뚫어서 쓰던 거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서 행복하게 코덱스를 호출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섞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보자면, 저는 이제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운영해서 쓰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이 클로드와 코덱스의 어떤 장단점들이 최대한 장점에서 많이 발휘되도록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네스를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코덱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 클로드 코드가 처음에는 탐색을 되게 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한참 초반에 쓸 때라서 클로드 코드가 그냥 아무 지시 없이 아무런 시스템 프롬프트 없이도 이 어떤 제 디렉토리를 막 뒤져나가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색을 되게 잘한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코덱스를 굉장히 딥하게 써보고는 코덱스도 그에 뒤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탐색 및 구현은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둘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구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 결과물인 어떤 뭐 계획과 같은 거에서는 이 계획을 보통 이제 스펙으로 많이들 완성하시죠. 그래서 SDD, 뭐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부르시기도 하던데 어떤 이런 계획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수정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획을 수정한다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해야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써놓은 계획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저한테 물어보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현 계획이 실제로 구현하기에 충분히 제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API 서버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API의 가장 좋은 어떤 방향과 그냥 모델이 수많은 지식에서 학습한 API의 좋은 구성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당연히 짜주기를 원하는데
얘가 그냥 일반적인 방향으로 짠 걸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가 계속 담기게끔 저한테 계속 계획을 물어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작업 레벨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자면 저 혼자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이 소스 코드는 뭐 저희 팀에 있는 누구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라도 제 코드를 이어받아서 바로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운영 지식이나 어떤 코딩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제 하네스에만 계속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공유 가능한 어떤 아티팩트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독스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했던 어떤 모든 원본 내역들을 그냥 사실 별로 용량이 크지 않은 문서 파일이니까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규칙을 가지고 팀 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규칙을 담당하는 레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팀에서 어떤 레포지토리를 만들든 이 규칙은 꼭 지켜야 돼 라는 것들을 특정 레포에 모아두고 그 레포를 이제 기대 서브 모듈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항상 그 기준을 따르게 문서가 바로바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가 각각 읽을 수 있도록 뭐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REST API를 이렇게 만드는 게 뭐 파이썬에서는 가장 좋았어라는 어떤 베스트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걸 얼른 스킬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 내 이제 스킬 공유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다라고 해서 공유를 하면 뭐 팀원의 에이전트가 붙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쓰는데? 라고 이제 바로 반박 코멘트가 달리기도 하고 그거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응원 댓글도 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올린 스킬이 우리 팀원들한테도 다 쉽게 공유가 되고 뭐 괜찮으면 가져다 쓰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도 할 수 있도록 레포로 최대한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훅스 그리고 스크립트, 특히 이제 린트나 뭐 테스트를 돌리는 스크립트와 같은 것들, 그리고 CI가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CI와 같은 것들은 최대한 기존에 있는 어떤 스크립트에서 코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바꾸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절대로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예로 들면 훅이죠. 훅을 통해서 무조건 실행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코딩 컨벤션, 아키텍처 가이드 뭐 이렇게 써놔도 그냥 문서로만 덜렁 있으면 절대 안 읽거든요. 제가 원하는 때에 읽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세션이 시작하면 강제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그게 들어갔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 무조건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코드로.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면서부터 PR이 머지될 때까지 중간중간 사람이랑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랑 막 중구난방으로 섞여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아지나 스펙을 할 때는 처음엔 당연히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클로드 코드가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찾아라 라고도 사람이 시키듯이 이 문제를 찾아서 이슈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게 넘어가면 병렬 실행으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길 원하고 그 작업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을 코덱스가 좀 많이 해주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고 지겹도록 말씀드린 이벨 돌리고 나면 다시 또 리뷰하고 머지하는 것을 사람도 꼭 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땐 이런 관점, 클로드가 봤을 땐 이런 관점, 코덱스가 봤을 땐 또 저런 관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섞여서 결국은 뭐 최종 결정 사람이 해야 되지만요. 그중에 봤을 때 가장 적절하다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하네스를 구성했을 때 대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라는 내용을 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네스 없이 명령을 내렸을 때는 9불 정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20분 정도 작업이 수행됐고 뭐 전혀 실행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 같은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근데 하네스를 잘 구성하고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하네스를 구성했고 그걸 돌렸더니
총 비용은 200불이 나왔지만 6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했고 16개의 기능이 만들어졌으며 10개의 스프린트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최종적으로는 게임이 플레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은 가서 보시면은 뭐 이제 게임을 만드는 에디터도 있고 게임을 실행하는 화면도 있고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하네스를 구성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좀 그런 블로그에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가 싱글 에이전트보다 굉장히 작업의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블로그 글에서 좀 제가 눈여겨본 멘트는 요겁니다. 우리는 에이전트를 평가할 때 하네스와 모델의 결합을 함께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반대로 사실 하네스는 새로운 어떤 공격의 측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이것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파일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와 같은 이 정말 어프로벌이 정말 피곤하고요. 그리고 뭐 도구 오염 공격은 정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CP 도구를 아무거나 가져다 쓰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 정말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가 전체 방향성에서 계속 벗어나는 현상. 그래서 최초에 잡았던 아키텍처에서 계속 작업이 누적될수록 코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클로드의 실수 중에는 자기가 어떤 코드를 짰는데 그 코드가 돌아간대요. 근데 보니까 모킹된 코드거나 그냥 하드 코딩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냥 회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네스로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도구를 쓰시든 간에 꼭 측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측정할지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측정해야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해야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제 주변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뭐 어떤 도구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전혀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 대화 세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와 같은 것들을 전혀 측정하지 않으시니까 측정하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랭퓨즈라고 하는 LLM 옵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 내에서는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쓴 모든 기록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돌리고 이 평가는 이제 어떤 전체 대화 세션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너 좀 프롬프트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스킬 뭐 이런 거를 써야 좋지 않았을까와 같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장표는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2년 후라는 건 제 짧은 예측이고 이게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개발자라는 직함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사실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라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이 에이전트가 잘 다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 그 설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서 사실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가장 반복적인 업무를 그냥 클로드.md든 에이전트.md든 이런 어떤 가벼운 문서로 좀 정리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팀에도 하네스를, 뭐, 나만의 하네스를 좀 만들어 보시는 시도를 이제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거부터 해보셔야 사실 조금씩 이제 하네스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뭐 누구나 처음부터 되게 멋들어진 하네스를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저도 똑같았고요. 그래서